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주택 거래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의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게 있죠. 시청자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금이 따라옵니다.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면 보유세, 양도하면은 양도 차익에 따라서 양도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보유세 아니고 우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양도세 관련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요즘 빌라의 거래량도 대폭 늘어났죠. 그리고 요 근래에 단기 6년도 부활이 됨에 따라서 비과세 특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거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비과세 특례 100% 활용할 수가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비과세 안 하는 게 양도 차익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점, 오늘 이것 관련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 바로 양도세죠. 양도세 그리고 비과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면은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국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1주택자 분들이죠.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12억까지 말 그대로 비과세를 받게 되면은 12억까지 공제를 받게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무조건 따라와야지만 80%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2년 거주 요건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말 그대로 갈아타기죠. 시청자분들 갈아타기. 그 다음에 이 비과세 특례를 받을 때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2년 거주 요건도 뒤따라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아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실수 사례가 있는지 제가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이상 양도 및 비과세 특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2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죠. 시청자분들 말 그대로 일반 세율 아니면은 조정 지역이라고 하면은 중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하게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말 그대로 갈아타기도 2주택인데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시청자분들. 그런데 이 2주택 이상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특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2주택자 이상이 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에는 중과 적용을 받습니다. 시청자분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2주택 이상부터는 20%의 중과세율, 그 다음에 30% 같은 경우는 30%의 중과세율,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일반 세율,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조정 지역 양도세 중과가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연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주택자 분들이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정말 중과 적용이 돼서 20%, 30% 일반 세율에 이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로 정말 과도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26년 5월 9일까지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상관없이 중과 적용 없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한시정 유예가 들어가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례 같은 경우는 상속이라든가 증여,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증여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고요.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주임사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도세 관련해서 우리가 과표에 맞춰서 세율이 적용이 되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 양도세율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율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이 과세표준 금액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됩니다. 과세표준에 맞춰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율을 곱해서 마지막에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하느냐? 말 그대로 양도가액입니다. 내가 파는 금액이죠. 지금 시가에 맞춰서 내가 파는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양도가액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금액은 말 그대로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그 다음에 장특공, 요렇게 플러스해서 이 양도가액을 빼주면은 요게 바로 과세표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 양도세율을 곱해주거나, 아니면은 요게 양도세 단기보유 세율표를 곱해주거나, 아니면은 요게 마지막에 양도세 다주택자 세율을 곱해주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양도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세율표입니다. 양도세 일반 세율, 그 다음에 양도세 단기 보유 세율. 우리가 단기를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가 과도하게 나옵니다. 특히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이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60%, 70%의 세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지만 기본 세율, 양도세 기본 세율이 나오면서 그나마 절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 분들 양도세율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바로 중과세율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겠죠. 중과세율은 2주택일 때는 20%, 3주택일 때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세율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율표는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제가 화면을 따서 상세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양도세는 1주택 1대, 그 다음에 비과세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장기 보유했을 때가 가장 절세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렇죠? 다주택자로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를 받을 때에는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를 했을 때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매수를 했다, 단기적으로 난 단타로 수익을 봐야 되겠다,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가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분들이죠. 다주택자 분들은 비과세 특례를 받으면은 당연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리할 수도 있지만 비과세를 받으면 1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간혹
간혹 비과세를 받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왜 독이 될 수가 있는지, 뭐 독이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양도 차익에 맞춰서 내가 수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수익이 적어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양도 차익에 따라서 어떻게 내 수익이 적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바로 비과세 특례죠. 비과세 특례 100% 활용할 수가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00%라고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비과세에 있어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주의를 해야만 비과세 특례를 정말 100%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비과세 특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아타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요건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고, 이 A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A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바로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B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1년 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이 1년 후를 안 지켜서 비과세를 못 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것을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B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A주택, 종전주택이 되겠죠. 종전주택은 몇 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되죠. 바로 B주택 취득 후에 A주택의 경우는 3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A주택 비과세 특례는 받을 수가 없다. 무조건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지만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2년 보유,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2년만 보유를 해도 됩니다. 시청자분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2년 거주 요건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내가 취득했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한 겁니다.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25개 자치구가 싹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렇죠? 25개 자치구가 그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주택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강남 3구라든가 용산 같은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매도를 하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거주 요건 2년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내 취득 시점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은 무조건 거주 요건 2년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거 놓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내가 취득 시점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비과세 특례를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많이 하는 실수, 가장 이제 큰 게 바로 연도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A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24년도 5월 1일 날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5년도 5월 1일 이후 B주택을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취득한 날짜가 24년도 5월 1일인데 연도가 바뀌어가지고 25년도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취득을 했다, B주택을. 그러면 6개월밖에 안 지난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A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24년도 5월 1일 날 취득을 하고 나서 B주택을 취득하는 날짜가 25년도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개월수로 봤을 때는 약 8개월 정도 지난 개월수겠죠. 1년이 안 된 거겠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1년이 지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정말로 내가 취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지만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내 주택 구매 기준일로 계산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일 날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5월 1일부로 계산 카운트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잔금일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잔금을 받은 날짜 아니면 잔금을 준 날짜, 이 기준일로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계약서에 있는 날짜 아니면 계약금을 준 날짜 이거 절대 아니다, 잔금 날짜 기준일이다 라고 꼭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입주권,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솔직히 내 주택이 멸실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주택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실제로 법령에 들어갔을 때는 주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세법 안에서는 갑자기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떡하니 들어오는 게 바로 입주권하고 바로 분양권입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취급이 되는 게 바로 분양권과 입주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이제 조금 적응이 돼서 나는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주택수요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양권이죠.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계약일이 기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잔금일 기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부동산은 잔금일 기준일이 됩니다. 카운트가 들어가는 게 무조건 잔금일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특이한 케이스로 이 분양권의 경우는 계약일, 말 그대로 계약금을 준 날짜, 받은 날짜가 기준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비과세를 받는데 나는 분양권 계약만 해놓은 상태고 잔금은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분양권 계약 일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날짜보다 앞서 있다, 그러면은 양도세 폭탄이 나오는 거겠죠. 시청자분들 비과세 특례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계약일 기준이다, 계약금 받고 준 날짜가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1년 안에 2채 이상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한 채만 매도를 하면은 공제 금액 250만 원도 받을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채씩 팝니다. 근데 나는 주택이 많아가지고 1년에 2채, 3채씩 팔 거야,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합산과세가 들어갑니다. 시청자분들, 합산과세 말 그대로 내가 A주택에 대해서 5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돼서 5억에 대해서 일반 세율을 납부를 했다. B주택의 경우 5억도 양도 차익이 발생이 돼서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냈다. 그런데 이게 합산과세가 들어갑니다. 5억, 10억 합산과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면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시청자분들, 과세 표준 금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세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택을 팔았을 때, 내가 모든 주택을 팔았을 때 1년 안에 그 주택이 많다 그러면은 무조건 합산이 들어가면서 과세 표준 금액도 합산이 된다. 과세 표준이 높아지면은 양도세율도 높아진다. 그래서 양도세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드린 요 내용하고 또 틀립니다. 요거는 1년이라는 기간이죠. 1년이라는 기간을 또 카운트합니다. 제가 아까는 연도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이거는 연도 개념이라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1월 달에 매도를 했고 또 11월 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합산 과세가 들어갑니다. 1년에 2채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11월 달에 매도를 했고 다음 연도 1월 달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분리과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월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11월에서 1월 달이면은 3개월밖에 안 지난 거죠.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도가 바뀌니까 분리과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다주택자 1년 동안 2채 이상 파는 합산과세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다. 해가 바뀌면은 합산과세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시적 1가구 1주택 많이 하는 실수, 연도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하고 헷갈리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인트로 때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비과세 특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왜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기가 부활이 됐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단기 같은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비과세 특례가 불가능합니다. 용산이라든가 강남 3구에 내 매물이 있다 이러신 분들의 경우 아무리 주택임대사업자 단기를 등록을 하셔도 비과세 특례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장기만 가능합니다. 조정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상관없이 장기 같은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두 개의 차이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하게끔 요번에 또 바뀌었죠. 과거에는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무제한 비과세, 거주택에 대해서는 무제한 받을 수가 있게끔 변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내용,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 귀 열고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내 주택,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B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C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주택이 몇 채가 있는 거겠죠? 3주택이죠. 3주택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거주택 비과세 특례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B주택이나 그 다음에 C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일시적으로 주택수가 배제가 되면서 이 거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주택수에서 일시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주택 비과세의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클 때가 효용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B주택이 양도 차익이 정말 커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B주택도 2년 실거주해서 비과세 받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주주택 매도 시점이죠. 거주택 매도 시점, 이 기준이죠. 이 거주택 매도 시점에 B주택, 그 다음에 C주택의 경우 양도 차익은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거주택 시점, 이 양도를 한 거주택 시점이 예를 들어서 25년도 1월 1일 날 만약에 비과세를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25년도 1월 1일,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25년도 1월 1일 이 날짜에 맞춰서 이 날짜는 어떻게 얘네들은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일반 과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예를 들어서 B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를 하고 나서 비과세를 나는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과세 특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거주택은 팔려 있으니까 여기 주택은 어쨌든 무제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게끔 변했으니까 2년 거주 요건 무조건 필수를 해야 되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을 채웠습니다. 이 거주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면은 이 C주택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일시적으로 주택수가 배제가 되겠죠. 시청자분들. 그러면은 이 B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를 했으니까 나는 여기 양도차익,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양도차익 무조건 다 받을 수가 있겠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이 거주택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 거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았으니까 이 B주택에 대해서도 여기까지도 비과세를 못 받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B주택도 매도를 했는데 C주택이죠. C주택도 나도 비과세를 받아야지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년 거주를 한 겁니다. 2년 거주를 해서 요것도 비과세를 받아야지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왜? 여기서부터 비과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앞전에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 일반 세율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거주주택 양도 차익이 크다면, 만약에 이 거주주택 양도 차익이 크다면은 당연히 비과세를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근데 만약에 B주택이 요즘에 재개발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 빌라 자체가 재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14억, 15억까지도 지금 매매가가 뛰었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B주택이 자양 4동처럼 재개발을 통해서 양도 차익이 정말 커졌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 거주주택이죠. 이 거주주택 양도 차익은 작을 때, 그러면은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당연히 없죠. 그쵸?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비과세 특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팔아버리고 이 B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겁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B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비과세 특례를 받아야 된다, 시청자분들.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C주택이 양도 차익이 더 크다면, 이 주택도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함남 뉴타운 아니면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처럼 프리미엄이 막 20억 이상 넘어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C주택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거주주택 및 아니 B주택 비과세 신청하면 당연히 안 되고, C주택 전체 금액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시청자분들? 왜 거주주택 먼저 비과세를 받아버리면 B주택의 경우는 똑같이 보유기간에 맞춰서 비과세 특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먼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사항을 어느 정도 이제 읽어야 되겠지만, B주택이 더 높을지 C주택이 더 높을지 판단을 하셔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닌 그냥 일반 세율로 납부를 하고 양도 차익이 더 큰 것을 우리는 비과세 특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시점을 잘 못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 우선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B주택을 취득을 할 때 임대사업자를 바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버리면은 A주택, 거주주택이 양도 차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은 B주택도 거기에 맞춰서 양도 차익이 올라간다. 그러면 B주택의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반 세율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B주택을 구매를 할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주택이 양도 차익이 더 크다, 아니면 B주택이 양도 차익이 더 크다, 이것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주택이 정말 양도 차익이 크다, 그러면 비과세 특례를 받아야 된다, 거주택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때 B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고 거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6년 아니면 10년 이 기간 다 채워야지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10년, 6년 다 채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만들고 나서 바로 다음날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비과세 특례를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내가 비과세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10년, 그 다음에 6년 이 임대 기간은 무조건 잘 지켜주셔야 된다. 만약에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잘 안 지켰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바로 비과세 특례를 받았던 이 금액 다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를 무조건 잘 지켜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양도세 관련해서 그리고 비과세 특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 특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택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요. 단기 6년이 부활이 되면서 이 단기 6년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의 관심도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댓글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